불법 공매도는 작년에 문제 의식이 있어서 지금 관련법이 개정 중이고 금투세는 올해 진지하게 문제 의식이 일어나서 폐지가 결정되었고요. 근데 금투세 문제 의식이 일어나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문제 의식도 함께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확장의 개념으로 공직자들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 관련 법안도 끝까지 이루어내야만 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법 개정으로 모여지는 상황이고 여기서 상법 개정의 주체들은 바로 기업의 총수들, 재벌들입니다. 재벌들이랑 사모펀드랑은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엔 사모펀드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사모펀드나 재벌이나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감시 대상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오너 리스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리아 밸류업의 가장 큰 허들이 바로 오너 리스크, 즉 재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기업의 체질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말이 삼성이나 SK나 뭐 대기업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중소기업들이 대체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현재 대기업의 오너라고 여겨지는 존재에 대한 재해석 개념인 것이고, 그러니까 재벌들이 보유 지분 이상으로 권력 행사를 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재벌과 또 세습에 대한 문제 의식입니다. 재벌과 세습이 사라진다고 해서 삼성이나 뭐 LG, SK 같은 대기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또한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라는 것은 뭐 대기업을 대체해야 된다의 동의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 그런 기업 구조와 또 문화가 만들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대기업이 없어지면 세금은 누가 내냐고 세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또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신 듯해서 전혀 다른 지점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를 최태원 회장이 아닌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한다라고 해서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뭐 SK 하이닉스 매출이 갑자기 급감을 해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세금을 걷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최태원 회장의 자녀가 아무런 검증 과정도 없이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 혹은 결정권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SK 하이닉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또 세금도 적게 거치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모든 대기업들은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재벌 3세 혹은 4세로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이제 세대의 후손들로 손바뀜이 한창이고 이미 진행이 된 대기업들도 많고요. 표를 보시면 재벌 후손들의 경영 참여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벌 3세와 4세의 경영 승계 실태를 보면은 보통 직원은 임원이 되려면 20년 정도가 걸리는데 재벌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평균 5.5년 만에 임원을 달고 있고, 문제는 초고속 승진이 아니라 결국 이들이 기업의 총수가 된다라는 그 세습이 당연시 되고 있는 그 구조라는 겁니다. 재벌 후손들은 20대 후반에 입사를 해서 30대 초반에 임원이 되고 30대 후반에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르는 그런 로직인데, 당연히 세습 과정 혹은 경영 수업이 짧은 그 설익은 리더가 키를 잡게 되면은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위기를 만난 기업들이 많죠. 근데 이 문제는 국가 경제의 위기랑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12개의 재벌 3, 4세 36명이 임원으로 임명된 평균 나이는 32.8살이고, 삼성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은 삼성의 신규 임원 평균 나이는 46살이라고 하니까 재벌 후손이라는 이유로 13년 이상 빨리 임원을 단다는 겁니다. 심지어 20대 임원이 된 경우도 6명이나 된다라고 한다. 선진국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뭐 기업마다 상이하겠지만 어쨌든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최고 경영자 자리를 두고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경영 능력의 객관적인 검증 측면에서 한국 재벌 세습 문제는 기업 경쟁력의 저하랑 직결이 된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능력의 검증이 없이 경영권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관행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피터 드러커의 어록 중에 와닿는 말이 있는데, 가족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무능한 가족에게는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덧붙이자면 현재 재벌 세습 구조는 무능한 리더 제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벌들의 문제는 세습 과정에서 경쟁이라는 검증 절차가 없다 보니까 무능한 리더가 배출이 되고,
더 나아가 책임감 없이 권력만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개혁연구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은 재벌 총수 일과 관련된 형사 재판의 현황과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무려 101페이지에 달하고 보고서에 대기업 총수와 임원들의 범죄 내용을 빼곡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총수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차의 정몽구, SK의 최태원 등등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 총수들까지 형사 재판을 받은 케이스의 숫자가 상상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보고서에는 사건 번호 같은 정보에서부터 사건 개요, 법원의 판단 등등 아주 자세하게 재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재벌들이 얼마나 많은 형사 재판을 받았고 또 유죄를 받았는지 그리고 또 아무렇지 않게 경영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법 위에 군림을 하고 있는 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벌들은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으며 또 그 심각성을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보고서 제목 그대로 구글 검색을 하면 누구나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은 가장 비중이 높은 범죄는 비자금 조성과 같은 횡령이나 배임이고요. 그 외에도 SK 최태원 회장은 분식회계도 있고 형사처벌건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특히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널리 알려진 한화 김승현 회장의 폭행 사건도 이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김승현 회장은 또 배임 횡령 사건도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총수이자 대한축구협회 회장인 정몽규 회장도 벌금 3천만 원이 나온 2006년 사건을 확인할 수가 있다. 종합적으로 유죄가 선고된 총수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대 그룹의 절반이 유죄를 받았고 20대 그룹도 절반이 유죄 판결, 30대 그룹도 비슷한 비율이고요. 실제 복역을 한 내용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태원 회장은 총 821일간 복역을 했었고 그의 동생 최재원도 369일이나 실제 복역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름들은 모두 범죄를 저지르고 또 실형을 받은 재벌들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리더들이 대기업 리더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한국 기업의 리더로서 군림이 가능한 이유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취업 제한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 총수 일가는 대규모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뒤에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따른 취업 제한 규정이 전혀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가장 영향력이 큰 재벌 일가들이 오히려 처벌에서 예외가 되고 있는 건데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은 총수는 해당 기업체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을 확대 적용해야만 하고 지주 회사와 같이 지배 구조가 단순한 그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며 즉 취업 제한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활동을 취업으로 관주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또 실행을 해야겠죠. 지금은 범죄를 일으킨 뒤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취업 제한을 반드시 시켜야만 한다. 선대에 이어서 후대까지도 대기업 총수 일가의 범죄와 회사로의 복귀는 여전하고요. 예를 들면은 SPC 그룹의 허희수 부사장은 2018년 마약으로 징역형을 받았고 다시 경영을 안 한다라고 약속을 해놓고서 부사장으로 복귀를 한 겁니다. SPC 측에서는 직원의 경우는 범죄를 저지르면 복귀가 안 되는데 임원이라 예외가 되었기 때문에 부사장으로 복귀가 가능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오히려 더 책임의식이 높아야 되는 임원이 특혜를 받고 임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직원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또 최근에는 마약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고요. CJ그룹의 재벌 4세인 이선호 씨도 마약 밀반입 및 투약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정직이 된 뒤에 1년 만에 그대로 복귀를 하였고 그 후로는 임원으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경영 리더라는 타이틀로 그룹의 승계가 진행 중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화 김승현 회장의 아들 김동선 씨도 음주 폭행 뒤에 임원 자리로 복직을 했고요. 표를 보시면 재벌 3세와 4세 중에서 범죄를 일으키고도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표입니다.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한진의 조원태, 조현민 남매의 이름을 볼 수가 있고 마약 관련 범죄를 일으킨 한화 김동원, CJ 이선호, 두산 박진원, SPC 허희수도 확인할 수가 있다. 또한 3세와 4세에 들어서는 갑질도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찾아봐도 재벌 3세와 4세의 사건 사고에 대한 기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혼외자, 마약, 주가 조작까지 재벌과 끝없는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2015년 기사고요. 표지 사진은 최태원 SK 회장인데 2024년이 현재까지도 내연녀 문제에 대한 관심은
10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범죄 저질렀는데 점점점 재벌 3세, 4세 그들만의 세상. 2022년의 기사입니다. 한진그룹의 조현민이 사장으로 승진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데 갑질 논란 당시에 회사를 떠난다라고 해놓고 2년 반 만에 회사로 돌아왔으며 또 1년 만에 사장이 되었다라는 다소 황당한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조현민 사장 외에도 20명의 범죄를 일으킨 재벌가 인물들을 조명하고 있고 반복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CJ 이선호입니다. 이선호의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범죄별로 분류를 해보면은 횡령과 뇌물 등 경제 범죄가 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갑질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5명, 마약류 범죄가 3명, 도박 1명, 음주폭행이 1명, 재물손괴가 1명 순입니다. 재밌는 건 윗세대 재벌들은 경제 범죄가 가장 많은데 반해 연령대가 어려질수록 갑질, 마약, 도박, 음주폭행 등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창업자 세대에서 멀어질수록 기업가 정신이나 리더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기대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핀란드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가 한국 경제의 문제를 분석한 기사인데 외국인의 눈에도 똑같이 느껴진다는 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소개했던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의 뷰랑도 비슷합니다. 핀란드에서는 노키아라는 대기업이 해체가 되면서 오히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재벌 위주의 경제가 가장 큰 문제이며 특히 재벌의 인재와 기술 독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고 재벌이 시장을 장악해버려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재벌 중심의 경제에는 소득 불균형, 즉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10%에 불과한 대기업이 불을 독식해버리기 때문에 90%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는 분배가 전혀 되질 않아서 균형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 등 다른 외신들도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유일한 걸림돌이 바로 재벌들 때문이라고 재벌이란 단어를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핀란드와는 똑같을 수 없겠지만 확실한 것은 대기업이 독식하는 구조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변해야 된다는 것이며 중소기업 혹은 스타트업으로 자본이 충분히 흘러가는 생태계가 형성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은 작은 사업을 하기에도 너무나도 큰 리스크가 존재하는 기업 환경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유능한 인재가 바라보는 방향은 대기업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기업의 입장에서도 대기업은 포화가 되고 중소기업은 외면을 받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단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또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한국의 상황이고 공매도랑 금투세랑 또 사모펀드에 이어서 진짜 바뀌어야만 되는 것이 가장 오래된 이 오너 리스크인데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부분은 국민들이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재벌들을 상대로 한 이 정면 승부를 정치권 혹은 학계 혹은 다른 어떤 기관도 대신해 줄 수가 없을 것이고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상법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질적인 병폐임에도 바꾸려는 시도를 하려고 하면 경제 단체들이 나서서 반대를 하고 결국 기업들의 떼쓰기에 굴복이 당해버려서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짙은 그림자는 바로 대기업 오너들이 만들어낸 어둠임은 확실하다. 과거의 전경련이 지금은 이름만 바뀌어서 한국경제인 협회고요. 이들은 과거에서부터 정경유착의 산실이었으며 가장 강력하게 상법 개정과 상장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들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되는 주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한다는 것이고 그 목소리의 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고 단 한 번도 굴복된 적이 없는 가장 오래된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가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과 교수들을 동원해서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한국기업법학회나 와세다대 로스쿨 교수 그리고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들의 상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기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들의 입장은 미국식 상법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라는 것이고 또 무리한 상법 개정보다는 소액주주랑 대주주 사이에서 이해상충 위험을 감독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면서 본격적인 개정 혹은 개혁은 피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 없이는 한국 시장은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목소리를 내는 지식인들은 학술이나 학계의 객관적인 분석에 입각한 목소리라기보다도 재벌 기업과 총수 일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학자들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의 뜻은 현재 후진적인 한국 시장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고, 재벌 기업의 지배 구조에 칼을 대지 않는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 개인 투자들이 쟁취해야 될 상법 개정의 디테일을 보면은, 첫 번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두 번째, 감사의 분리 선출; 세 번째, 대기업 집중 투표제 활성화; 네 번째, 전자주총 의무화랑 권고적 주주 제한 허용; 다섯 번째, 독립이사 의무화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